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자, SNS 한 뉴스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성탄절은 좀 쉬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새신랑인데 쉬셔야죠. 네. 네, 자 들어갈까요? 네, 체포영장이 떨어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가운데 어제 사북경찰이 조계사 경내로 몰래 들어왔다가 쫓겨났는데요. 이들은 취재 중이던 기자들 속에 섞여 있다가 수갑이 눈에 띄는 바람에 경찰 신문이 들통났습니다. 예.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용자들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한 트위터 용자는 1계급 특진하려고 별짓 다 한다.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민중의 해머다. 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용자는 조계사에 잠입한 사법경찰도 개인적 일탈, 합법적 행동, 신도로서 불공들이로 갔다고 하려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성탄절날 성당보다 교회보다 조계사가 이슈된 날이다. 라는 의견과 추운 성탄절 밤 철도노조 간부를 따뜻하게 감싸는 조계사가 있어 작은 위안이 됩니다. 라는 트윗도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가죠. 네, 남수단의 한빛부대가 현지 일본 자위대로부터 실탄 10,000발을 지원받은 경위를 두고 한일 양국 간의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유엔을 통해 실탄 지원 요청을 했다고 밝힌 반면 일본 정부는 한빛부대 부대장이 일본 자위대 부대장에게 실탄 지원 요청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 공방에 대해 많은 SNS 용자들이 우리 군의 준비 소홀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유엔을 통하든지 직접 일본에 요청했는지가 중요해 그 내란이 있는 곳에 실탄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보내나? 너희 자식이면 보냈겠냐? 라고 꼬집었고요. 네. 다른 이용자는 유엔의 지원 요청이었는지 한국 부대 스스로가 일본에 요청한 건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그래야 일본 평화헌법 개헌 농간을 계속 저주할지 아님 내 나라 정부의 무능함을 저주할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남수단 같은 상황에 일본군은 신속 대처, 한국군은 대처 못함, 창피한 일이란 주장과 유엔을 통해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소총에 일본 실탄이 들어간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죠. 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4일 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 동료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네. 이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SNS 용자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트위터 용자는 고3 학생들에게 수능날 시험 보러 가라고 하면 위법인 거랑 뭐가 달라라고 꼬집었고요. 다른 이용자는 정교조는 노조활동하지 마, 선거날에 투표 독려하지 마, 학생들은 대자보 쓰지 마, 결론 민주주의는 하지 마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투표 독려 행위를 금지시키기 이전에 대선 공약 이행 못 시키면 대통령직 박탈시키는 것도 어찌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라는 주장과 투표율이 적게 나오면 무지 좋아하는 당이 있는 이상한 우리나라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선거운동 규제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선거를 독려해야 되는데 네. 못하게 하니까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분노와 절망의 시대, 우울증 치료제가 필요하세요? 정치 때문에 시민들이 웃는 그런 세상을 바라세요? 변화하는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 정치가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를 만나보세요. 오윤호가 묻고 박원순이 답하다. 정치의 즐거움 오마이북. 네, 철도노조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철도노조의 파업 수준에서 이제는 노동계 전반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이 경찰 병력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바로 이 사건이 결정적 계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좀 이 경찰 병력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대한 어떤 법적 대응 이런 것들은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위원장님? 예, 저희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예.
그 민주노총 법률안만 공통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저희 여기 경향신문에 입주해 있는 입주사들하고 개인하고, 예. 민주노총 단체 조직 이름으로 아마 다양하게 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서 네네. 건물 침입의 문제까지 아마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뭐 그나저나 어떻게 뭐 지금 뭐 집기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파손됐잖아요. 네, 많이 부서졌죠. 어떻게 좀 뭐 네. 뒷수습은 하셨어요? 일단 뭐 그 정리 정도 한 거고요. 네. 이제 뭐 부서진 문 정도 교체했고 아직은 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그 경찰병력 침탈이 있고 난 다음에 한국노총도 이 네. 노사정의 탈퇴를 선언을 했고 노정 대화를 일단 중단을 선언을 했는데요. 예. 내일 모레죠. 그러니까 총파업을 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한국노총이 여기에 그 결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들은 것은요. 네. 그 비상산별 대표자회의에서 결의를 했고, 네. 그다음에 그날 뭐 그 한국노총 현 위원장께서 연대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오셨고요. 아 예.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배치해서 함께 한다라는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국노총 안에 산별에서도 네. 그 참여 지침들을 아마 내려간 곳들이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이 100만 시민 행군의 날로 지금 잡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이때 그 네.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상당수가 참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참여할 거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의 경찰 침탈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예.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조직적 입장을 떠나서 네. 그간의 노동조합에 속해 있거나 노동조합 운동을 해왔던 모든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요. 네네. 이미 현직에서 떠나신 분들도 그다음에 조직에 속해 있는 조직의 어디냐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아마 모든 노동자들이 분노를 하고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레 있는 이 집회는 일단은 일회성 집회가 되는 거고 총파업을 이제 결의를 했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준비 기간과 또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지금 저희 상태는 철도가 계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대화를 단절하고 폭력으로 민주노총을 네. 침탈을 했습니다. 네.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뭐 재임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되겠지만 네. 산별 연맹들이나 지역 본부장들이나 단위노조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은 네. 그런 절차적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진 않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그래서 28일을 이례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이후에 27일 날 저희가 중앙집행위원회가 소집이 될 거고요. 내일이요. 그쪽에서 예. 계속 해를 넘기는 투쟁 계획들이 확정될 겁니다. 아마. 그래요. 근데 혹시 그것이 정부한테 빌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네. 뭐 이미 철도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정부가 관여를 했고 네. 대통령이 관여를 했고 총리가 관여를 했고 장관이 관여를 했습니다. 네. 철도노조가 정치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예. 정치적으로 파업을 관여하기 시작한 쪽은 정부인 거고요. 네. 그것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이 뭐 절차와 과정을 총연맹 차원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 네. 너무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뭐 그 파업의 동력도 많이 힘들어질 거고, 네. 그다음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분노의 감정들을 모아내지 못하면 예.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좀 범위를 넓혀보죠. 지금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이전에 전교조 법의 노조화 시도가 있었고요. 또 종공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노동을 대하는 현 정부의 태도를 총평한다면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십니까, 위원장님?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은 없다라고 봐야죠. 그렇습니까? 노동조합을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그 노조의 합법적 활동 공간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그 단적인 예가 철도노조 파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뭐 이제 그 철도노조의 문제는 그러니까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을 가한 첫 번째 사례인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공무원, 그 다음에 전교조, 예. 그 외에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각은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이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문제로 드러났죠. 네. 자, 그러면 요번에 그 철도노조 그러니까 이 파업이 어떻게 그러니까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느냐가 현 예. 정부의 노동 정책의 기조에 변화를 가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이 건으로 기조를 변화시킬 수도 있겠고. 네. 저는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네. 현 정부가 가지는 노동 정책, 노동자들에 대한 입장이. 네. 저는 진심으로 변하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 가졌던 기조가 바뀌어질 것 같지 않고요. 예. 이 철도노조에 대한 문제가 오히려 민영화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네.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철도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건 정치적 판단이겠죠. 그렇죠. 현 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한 근본이 바뀌려고 한다면 네. 그간의 정부가 공약에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한 문제든 네. 아니면 노조 파괴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든 네.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들을 예. 조합적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를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인데요. 사실 그 이전에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꼭 그렇게 호의적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철도노조 파업 같은 경우는 양상이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철도 민영화라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많이 작용이 됐다고 봅니다. 철도노조가 민영화가 공공재의 주인이 과연 누구인가 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국민 철도를 표방해왔고 과거에도 해왔습니다만 이번엔 특히 대국민 선전을 하거나 국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쭉 가져왔던 거고 그다음에 뭐 노동조합에 자기 소속된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공공진 부분의 노동조합들이나 민주노총은 사회적 국민 절대다수의 가치와 행복에 대한 의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민주노총은 특히나 이 땅에 절반이 넘는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고 사회적 쟁점을 만들어 왔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수적인 언론과 정부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들고 나오는 지금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처음엔 민영화에 대한 문제를 쭉 얘기하다가 민영화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일관하면서 하나 오는 얘기는 조합원들을 설득하겠다. 아니 교섭 창구를 놔두고 개별 조합원을 설득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죠. 아니 노동조합은 조직을 통해서 교섭권을 가진 대표들이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걸 다 무시하고 현장에 있는 조합원을 설득하러 가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가 가진 대표적인 해결 방안입니다. 그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갖지 않겠어요. 그런 소통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소통을 가장 실현하지 않는 현 정부의 운영 실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노가 저는 여전히 국민들로 하여금 아무리 이게 뭐 철도 노동자에 대한 연봉이 얼마고 파업의 본질이 설명되지도 않은 채 돈 많이 받는 사람이 파업하니까 사회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명분도 동의도 못 구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런 분노들이 저는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제 새누리당에서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철도노조 파업은 대선 불복 투쟁이다. 이건 이제 억측이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위원장님? 대선 불복을 저희들은 이제 만약에 주장할 생각이 있었다면, 국정원 시국회의가 됐든 민중 진영에 하는 모든 회의에 제가 공동 대표나 아니면 대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1년에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네.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구호를 민주노총 침탈하기 전까지 내세운 적이 없고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조직된 대중조직이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네. 쉽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정권이 저희가 저희 민주노총이 성역이길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네. 법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 내용이 다 무시된 채 공권력에 의해서 침탈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네. 분노를 하지 않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을 계기로 네. 박근혜 정부를 부정한다. 네. 그거는 과정과 내용들을 전부 왜곡하고 네. 철도노동자들이 왜 싸우는지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연봉이 7천만 원 노동자들이 파업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역으로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면서 7천만 원을 받으면서 20년, 30년 근무한 사람이 연금을 포기하고 네.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귀하지 않은 채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저는 오히려 그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네. 그가 가지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네. 마음의 여유가 없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네. 저는 국민을 표를 주는 사람들 그리고 무시해되는 사람들로 취급하는 아주 몰상식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 병력의 민주노총 침탈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을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철도노조 문제, 그러니까 이 철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정 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요. 네. 어떤 통로로는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고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장기간 진행이 되면 국민들이 여전히 불편할 것이고, 그렇죠. 예.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철도 노조의 그 파업과 관련해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노정 대화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는요. 네. 저는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혹시 정부 쪽에서 막후 대화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민주노총 쪽에서 정부의 대화를 제안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정부가 저희들에게 대화를 요청한다면 저희는 어떤 형태의 대화든 다 열어놓고 있고요. 예. 외람된 말씀이지만 현 정부가 제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제가 당선된 이후에 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대화를 요청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언론에다가는 민주노총의 노사정 참여를 계속 얘기를 했죠. 예. 저는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예. 대중에게 알려지는 모습과 다른 행보를 현 정부가 진행해 왔던 거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그리고 이미 공식적으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네. 노정 직접 대화 그다음에 5가지 요구를 중심으로 사회적 논의 구성까지를 예. 이미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뭔가를 더 얘기할 만한 것들이 없죠. 예. 지금 이제 사회적 논의를 언급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그 통로가 이제 국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요. 네. 국회가 됐든 예.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어느 단위가 됐든 시민사회 단체가 됐든 네. 철도민영화에 대한 문제는 예. 그냥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과 국민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적용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 그다음에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철도의 발전 전망과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야당이 아니라 여당 쪽 같은 경우를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그들과 정부가 저런 식의 태도가 이렇다면 새누리당하고 한번 그러니까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요? 저희들은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쪽은 글쎄요, 대화에 응할까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이미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예. 현재 진행된 KTX 민영화에 대한 문제를 입장을 정리를 한 거죠. 예.
그 입장을 정리해 놓고 뭐 강경병에 대한 총리나 현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얘기한 강경지나 뭐 원칙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입장에 일관되게 앵무새처럼 자기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무슨 얘기가 통할까라는 생각이 있죠. 새누리당이 과연 자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현안 몇 가지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조계사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다른 파업 지도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지금 묘연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디에 계시냐고 제가 질문 드릴 이유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건데 지금 혹시 민주노총과 계속 그러니까 연락은 닿고 있는 겁니까? 대체 철도노조를 통해서 연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생방의 문제나 아니면 지도부에 대한 거치 여부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이긴 하지만 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거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맞지 않고 그분들이 조직을 위해서 지금 감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희생들이 중요하게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데 그것을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 마음도 참 슬프고 괴로운 과정인데 그 거치 문제를 제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은 어쨌든 거치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저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 침탈 과정에서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전 보복이라고 생각해요. 보복이다. 이미 전교조 합법화 아니다라는 문제부터 쭉 전교조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반대 투쟁을 벌였고 반대해 왔던 거고요. 그날 이제 혐의라는 것이 이제 유리를 던졌다 이것으로 아마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거기 있다 그 간부들에 의해서 올라가라는 요청을 받고 올라오긴 했지만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커다란 망치인 그 한마를 들고 와가지고 유리창을 깨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 동지까지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유리창을 깬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이 떨었을 두려움과 이런 다양한 감정들 속에서 얼굴을 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유리를 깨트리는 행위가 저는 사람으로서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공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초법적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에 항의하는 사람의 항의는 행동은 저는 정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합위원장, 연맹위원장이 경찰에게 뭘 던졌다. 그러면 그 경찰이 적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도 5,500명이라는 수많은 인원을 민주노총 건물을 둘러싸고 12시간 동안 벌였던 폭력은 그건 국가 권력에 의한 것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 오히려 정부에게다가도 경찰에게다가도 국민들에게다가도 물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오창익의 인권 이야기.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꾸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제가 38번 방송했고 오늘 39번째고 기간으로는 10달 꼬박 했는데요.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원고를 준비하는데 매번 A4지로 한 6, 7장, 8, 9장 이렇게 쓰는데 오늘은 방송 제목을 아듀 이털남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마지막이니까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데 우리 오창익 국장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냐면 방송 전에 항상
본인이 원고를 정리를 해오세요. 물론 이제 중간에 무시되는 경우도 좀 있지만 아무튼 대단히 이 인권 이야기에 공을 많이 들이셨고 참 애정을 많이 쏟으셨던 분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 제 입장에서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얘기들을 꼽아서 방송을 했는데 인권이라는 게 워낙 그 인간 삶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저희는 바다 같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는데 바다처럼 넓고 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다룬 게 인권에 대해서 다 다룬 것도 아니고 놓치는 것도 많았습니다. 소수자 약자 문제를 많이 다루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또 너무 우리의 인권 문제에만 집중했던 것 같아요.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지금 당장 남수단 이런 경우 아주 심각한데 티벳 뭐 이런 문제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그분들 얘기를 뭐 방송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루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저는 이탈람 출연하면서 뭐 좋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은 분들 격려를 받았고요. 뭐 제가 강의 때문에 뭐 지방을 돌아다닐 일이 많은데 가면 이털남 애청자다 그래서 미리 와서 기다리고 계시거나 저를 만나려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어디 학교에 갔는데 행정실에 계신 선생님 두 분이 막 손을 흔들더니 반가워하면서 저희도 이털남 애청자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뭐 그리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 뭐 지난번에 저 목판화가 이철수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그 부부 매일처럼 이탈남 들으시고 뭐 덕담으로 해주시는 얘기겠지만 이탈남 듣는 재미에 산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여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지식인도 그렇고 소위 여론 주도층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탈남을 꼬박꼬박 듣는다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다행이고 고맙네요. 진짜. 네네. 그리고 그분들의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해외 동포들이 많이 들으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뭐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인터넷 통해서 들으니까 이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내주셨는데 매주 방송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분들 덕분에 굉장히 큰 힘을 얻었고 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방송했던 거 몇 가지 좀 확인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질문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질문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기관 중심으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법무부, 군대, 뭐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면서도 뭐 확인했지만 여전히 이들 기관들이 부족한 게 많다는 점 확인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올해 한 해 내내 전국의 뜨거운 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밀정보기관이 전국의 뜨거운 핵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이 자체로 이제 넌센스죠. 비밀정보 기관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염치마저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되었죠. 뭐 댓글 달고 이런 건 물론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김형근 선생님처럼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뭐 간첩 잡는다고 요란스럽게 해놓고는 기껏해야 이제 탈북자들만 건드리는 서울시 공무원 얘기도 저번에 하셨죠. 네, 유우성 씨 같은 경우에 무죄 받았죠. 그리고 한겨레 21에서 선정한 올해의 좋은 판결에 그게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유우성 씨 서울시 탈북자 공무원 유우성 씨의 재판이 좋은 판결이 됐다는 건 그만큼 국가정보원이 엉터리 수사,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도 뭐 국정원만큼은 아니지만 뭐 최동욱 검찰총장 또 윤석열 수사팀장 등 뭐 정권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사람들 찍어냈고요. 한없이 추락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뭐 다르지 않았는데 경찰은 정말 바람 불면 눕는 풀 같은 모습, 예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요. 1년 내내 4대약이라고 해서 뭡니까?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이런 것만 쫓아다녔고요. 근데 진짜 불량식품 검거 좀 했나? 굉장히 많이 했고요. 불량식품 검거 건수가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거의 10배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요.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옆에 뭐 문구점 같은 데서 불량식품 많이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량식품 때문에 10배 더 위험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단속 건수가 10배 늘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면 정권의 코드 맞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평온하게 진행되는 시민의 삶에 공권력이 이렇게 개입하기 시작하면 네. 시민들은 정말 견딜 수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게 벌과금을 뭐 마구잡이로 단속을 심하게 해서. 저번에 우리 오첸 국장의 그 삥 뜯는 정보 얘기한 다음에 그게 뭐 데이터 나오고 뭐 뉴스도 탔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뭐 저 사실에 근거해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뭐 2배 더 혼란해지거나 3배 더 혼란해지고 무질서해진 게 아닌데 왜 단속 건수가 2배, 3배 더 느느냐. 그렇죠. 경찰의 설명은 뭐 그동안 봐줬다, 관용했다. 그랬더니 뭐 교통 위반이나 사고도 늘어났다고 했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교통사고 증가율은 차량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고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줄고 있었던 상황인데도 그랬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단속을 하느냐. 특히 올해는 시각적 질서 위반 행위 신조어인데요.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유신 시절에 박정희 장군이 아니고 그분은 그다음 대통령 됐지만 그분이 지나가면 뭐 나무도 갑자기 심고 뭐 없던 건물도 생기고 막 그랬다면서요. 그렇게 대통령에게 보이기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또 단속 건수가 늘어났던 거는 지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삥을 뜯어서라도 세수 부족을 만회하려는 정말 창조적인 발상, 창조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경찰이 있었고요. 법무부 여전합니다. 법무부 외청이 검찰청인데 외청인 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법무부를 다 장악하고 있죠. 이건 늘 제기되는 문제인데 고쳐지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계속 진행됩니다. 한국이 교도소 변한 거 없고요. 여전히 춥고 외롭습니다. 죄질이 무거워서 또는 위험해서 격리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 넘는 현실 개선되지 않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뭐 학교 폭력 이런 거로 4대학의 학교 폭력이 들어가잖아요. 사회에서 호들갑을 떨고 또 자라는 청소년들 한참 변화가 많은 청소년들을 그저 사법 처리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풍토 때문에 소년원이 몸살을 앓고 있고 대부분의 소년원들이 정원의 2배 이상의 원생을 보호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 소년원에 가는 청소년들이 더 위험한 범죄를 저질러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우에 집안 형편에 따라서 뭐 부모가 다 계시고 일정한 소득이 되면 소년원에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뭐 결손 가정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한부모거나 조선 가정이거나 또는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소년원에 많이 가고 소년원에 가면 청소년들이 얻게 되는 건 낙인 아니면 훈장입니다. 뭐 훈장은 뭐 나 소년원 갔다 왔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서 좀 뻐긴다든지 이런 정도인데 낙인이 됐든 훈장이 됐든 그 청소년에게는 다 위험한 거죠. 군대는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팽개친 것처럼 보입니다. 군인이 자존심을 갖지 못하면 나라가 불행해지는데요. 군인들이 앉아서 뭐 댓글이나 달고 있는 그래서 선거 개입하고 뭐 정치에 개입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잖아요.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는 뭐랄까요? 오로지 현병철 위원장의 자리 보존을 위한 조직으로 전락해버린 것 같습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전혀. 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씨는 참으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줬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뭘 잘했나 생각해 보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잠자코 있기 뭐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걸 통해서 정권에 어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하던 유행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 차원인가요? 가만히 있으면 연임에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매우 안타깝게도 세금만 축내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었는데 우스꽝스럽게 돼버렸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얘기도 물론 했고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김영근 선생 사례처럼 구체적인 인권 피해자 얘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탄압, 뭐 환자의 권리, 피해자 권리 등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인권 문제도 좀 다뤘고요. 방송 중에 제가
그 어떤 현안 구체적인 인권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도 가급적 인권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녹여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유엔의 여러 가지 인권 규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권 규약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하고 국회에서 비준하면 우리 헌법의 규정에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실효성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인권 규약들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서는 세계 인권 선언은 꼭 읽어보시라. 그렇죠. 헌법도 꼭 읽어보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제 질문 있으면 연락을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많이 왔어요? 메일도 알려드렸는데 많이 안 왔습니다. 아니 메일은 무척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은 대부분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수고했다라는 격려 메일이었고요. 방송 잘 들었다. 뭐 이런 메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몇몇 질문은 있긴 했는데 그 중에서 저 멀리 아프리카의 르완다에서 질문이 왔습니다. 윤영주 씨라는 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계신 분들도 참 이탈남 많이 드는데 이분도 이탈남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이분의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약간 인권 공부 차원의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청취자들께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리와 권리가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 상황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몇 가지 원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더 본질적인 권리냐, 본질적인 인권이냐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앰뷸런스 같은 게 예로 들 수 있겠죠. 당장 생명이 위급한 쪽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다수이긴 하지만 조금 불편한 정도라면 통행권과 이제 그게 이제 부닥치는 경우 그렇죠. 뭐 이런 거죠. 더 본질적인 거. 그렇죠. 생명은 뭐 일회적인 거기 때문에요. 복원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런 게 이제 인권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더 약자인가 소수자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비슷한 무게의 권리가 경합하고 있다면 당연히 약자 소수자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을 집어 나가면 됩니다. 또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아마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자 복지가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면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사례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건 권리의 충돌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권리의 충돌로 보기보다는 권리의 제한이란 개념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재산권도 인권이냐에 대해서 논란은 좀 있습니다. 아 진짜? 재산권도 인권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근거로 잡고 있는 게 고전적으로 그 로크가 쓴 뭐 자유론 뭐 이런 건데 계몽주의자죠. 로크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걸 인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로크가 뭐라고 했냐면 3대 절대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3대 절대 권리가 뭐냐면 자유, 생명, 재산이에요. 그러면은 자유, 생명 아주 본질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 생명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것과 생명과 같은 반열에서 재산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로크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근거로 하는데 그분들은 아마 로크의 책을 안 읽으신 것 같은데 로크는 자유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독교 사회니까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제 하느님이 물, 뭐 태양 이런 거를 보내주셔가지고 사과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 사과 나무에 사과가 열리잖아요. 그걸 인간이 손을 뻗어가지고 따요. 그래서 획득하는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노동이 투여된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사과나무에 사과를 예로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파생 상품이라든지 부동산 임대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뭐 그 금융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 재산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로소득 자원. 그렇죠. 자기가 노동해서 획득한 재산이 없으면 생존을 영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 하루 품삯이 없으면 그와 그의 가족은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답지 못하죠. 그러니까 로크가 얘기하는 재산은 아주 절대적인 권리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범위, 자기 노동으로 실현한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산, 동산, 부동산을 포함해서 네. 이것을 다 이야기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런 재산권은 당연히 인권에 드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뭐 수십조 원을 가지고 이걸 굴릴 권리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재산권도 인권이라고 치면 하여튼 인권이 아니든 간에 당연히 제한될 수 있는데 네. 제한되는 경우에는 이제 공동체의 이익이 확실하게 제시되어야 하는 거죠. 복지는 이제 공동체 이익이기 때문에 복지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세금을 건 것은 언제든지 합리적이고 언제든지 합법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러니까 뭐 토지 공개념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간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다. 네. 이러면 이건 뭐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렴주구에 해당이 그렇죠. 헌법 위반이 되고 인권 침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는 네. 이건 뭐 당연히 복지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걷는 건 당연한 일인 거고요. 네. 또 르완다에 계시니까 이런 질문도 했어요. 이 생계가 어려운 집이 많죠. 르완다에는. 예. 그래서 어린이, 아동이 노동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는 것도 좋지만 학교에 가면 당장 가족의 생계가 위험하다. 뭐 집에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동 노동을 하더라도 얻게 되는 임금이나 수익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의 노동만으로 가족이 삶을 꾸려갈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육받을 권리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예.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저는 거꾸로 여쭙고 싶어요. 인권 문제가 다 대체로 그런 속성이 있는데 과연 선택지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느냐. 우리가요, 저 산업화가 막 진행됐을 때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막 공장으로 와야 되고 예전에 식모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그랬죠. 저 공급생들이 다 가사 도우미나 이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고 그럼요.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는 조금 더 학교 다닐 수 있었지만 하여튼 배움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그저 입 하나 덜 자고 도시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야말로 소녀 가장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야학 같은 거나 야간 학교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업체 부설 야간 학교도 많았죠.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생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야학을 여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긴 하지만 교육을 받아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때론 국가가, 때론 기업이, 때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이 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르완다 상황에서도 하나의 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검정고시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 중에 꼭 한 마리만 잡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두 마리를 다 잡을 방법도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둘 중에 하나라는 선택을 강조하게 되면 인권 원칙이랄까 인권의 원리가 공허한 이론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뭐 가장 더 본질적인 건 그 코올리게가 나가서 아동 노동을 안 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생계를 국가가 보장해 주면 가장 좋은 건데 그리고 사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또 거기에 있기도 한데. 근데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은 그런 능력이 안 되죠. 르완다 같은 이제 그 나라의 특성에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가 인권이고 뭐는 인권이 아니냐 뭐 이런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분당구청에 갔었어요.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강의 요청에 와서 뭐 별 생각 없이 내 시간 되니까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월요일이었군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뭐 엄청 논란됐었잖아요. 그럼요. 실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누굴 대상으로 강의하는데요? 라고 여쭤보니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하면 멱살 잡히겠구나. 그리고 나름 비장하게 나름 긴장하면서 갔는데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자 보호관찰소 문제는
보호관찰소 이전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게 인권 문제냐 아니면 이권 문제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는 아주 일반화시키면 인권 문제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첫 번째. 네. 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이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죠. 기피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소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합니다. 전자팔찌 그렇죠. 찬 사람들, 발찌 찬 사람들 드나들기도 하는데 만약 범죄자들이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해서 기피시설이라면 경찰서, 검찰청, 법원도 기피시설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범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일상적으로 주요 고객이 범죄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서, 검찰청, 법원은 선호 시설입니다. 이제 딸려오는 법무사 사무실부터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도 하고요. 경찰서는 딸려오는 것도 없는데 네. 뭔가 들어오면 안정감을 느끼고 경찰서를 그렇지. 우리 동네에 만들어 주세요라는 민원 많고요. 법원 검찰의 경우에도 저 동부지원 동부지검이었죠. 구이동에서 송파로 이렇게 이전하게 됐는데 이전했어요? 네네 유치 운동을 하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막연한 오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범죄자가 경찰서에 가는 범죄자도 마찬가지인데 보호관찰소에 가는 범죄자들은 잔뜩 위축돼 있어요. 모자 눌러 쓰고요, 마스크 쓰고 황사 없어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호관찰소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릅니까? 네. 보호관찰소를 출입하면서 그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한 건도 없어요. 바보가 아닌 한 멍청이가 아닌 한 경찰서 앞에서 범죄 안 저지르잖아요. 아니 그런 혹시 이런 심리였을까?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두우니까 여기를 한번 하자. 이런 거 없을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걸 아무 때나 들이대면 인생이 고롭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 보호관찰소가 기피시설이 된 건 전 정말 유감스럽게도 성남의 지역 정치인들이 분탕질을 친 거예요. 지역 이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판단이 아니죠. 그리고 정말 아이들 등하굣길이 위험하다라는 것도 근거가 없고 아마 송내는 아파트값 떨어질 거 아닌가라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 보호관찰소 이전에 반대하는 건 인권 문제이기보다는 이권 문제이기 쉽습니다. 보호관찰소도 그렇고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쓰지쓰게 바라보는 게 이제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 있잖아요.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절대 안 된다 해갖고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막 반대하고 시위하고 이런 경우 정말 저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 이기주의, 이권, 소위 님비라고 부르기 딱 좋은 그런 건데 같이 사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성남 주민들이 보호관찰소를 반대하는 게 인권의 측면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성남에 지난 2000년 이후에 쭉 그 보호관찰소가 있다 이전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법무부에서 새벽에 이전을 해요. 기습적으로. 이건 어떤 태도냐면 이사하고 난 다음에 니들이 어떡할 거야. 기정사실이 되면 어떡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이것 때문에 서현으로 처음에 기습 이전을 하는데요. 정말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9월 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지역 주민이에요. 그렇죠. 그게 기피시설이건 선호시설이건 간에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합리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 장을 가져야 되고 만약 지역 주민들이 그저 막연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설명드려야 돼요. 이런 과정을 법무부가 전혀 밟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주인인 지역 주민들과 아무런 대화 없이 그것도 새벽에 기습 이전을 한 거는 지역 주민들의 일종의 지역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인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인권 문제가 아니기도 하고 또 법무부의 기습 이전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남은 다행히 좋은 모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성남에 3개 구가 있는데 수정, 중원, 옛 성남이죠. 그다음 분당이 있는데 이 3개 구의 지역 대표들과 성남시가 함께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갑니다. 지역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이 회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을 성남 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잘하고 있는 건데 다만 이 인권 문제가 다시 이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분당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소가 성남시에 있어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분당은 아니고 수정이나 중원으로 가라라고 만약 요구한다면 수정이나 중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호관찰소는 필요하다 인정한다. 그런데 우리 동네는 아니라 분당으로 가라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이권이 되는 거죠. 이건 지역 이기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 시민들이 지금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동네가 아니어야 된다 또는 우리 동네여야 한다라는 게 기준이 아니라 보호관찰소가 들어가야 될 곳에 입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이 편해야 되고, 그렇죠. 인구 유동이 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입지가 그 보호관찰소 입지 선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요건들이 그런 요건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보호관찰소 문제를 해결하면 성남 시민들이 이 지역 이기주의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난을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든 간에 인권 문제는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선이 제가 얘기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송구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권은 이렇게 상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 얘기를 이제 뭐 하여튼 10달 동안 계속 해왔는데 마무리하면서 한 2가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인권은 뭐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가치인데요.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이란 찬사도 받고 있습니다. 20세기에 인류가 2번의 세계대전 그다음에 정말 참혹한 식민 지배, 제국주의 횡포, 핵무기 이런 걸 경험하면서 다시는 인류의 운명을 그런 데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는 성찰이 인권이란 개념을 발명하게 했고요. 그것이 현대 국가의 헌법들 속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무엇인 텐데 그것을 하필이면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를 호출하기 위해서인데 이에 대한 답은 우리 헌법 10조가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조 조문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국민에게는 인권, 권리가 있고 국가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가 의무를 다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오히려 국민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고 지금의 상황은 특히 그런 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일종의 속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간에 돈 거래를 하더라도 돈을 꿔줄 때는 멀쩡히 앉아서 꿔주다가 받을 때는 가서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릎 꿇고 받죠. 뭐 그러거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나쁜 거냐 하면 일종의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꿔간 사람보다는 돈을 꿔준 사람이 잘 기억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당연하죠. 아니 뭐 경조사에 뭐 자기가 못 가니까 대신 송금을 해주면서 배달을 해달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죠. 저도 많았죠. 그런 경우에 제가 그 심부름을 대신 해주는데 야 진짜 이분이 송금을 안 해. 난감한 게 그거야. 그렇다고 전화해서 야 빨리 송금해줘 이런 뭔가 좀 쪼잔해 보이고. 그렇죠.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을 분노라고 그러잖아요. 분노를 느낍니다. 그럴 때. 또 하나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더치페이로 이제 술 먹고 더치페이 할 때 돈 없다고 야 10,000원 대신 내주라. 내일 줄게. 그러다가 안 주는 경우 야 10,000원 줘. 이것도 좀 쪼잔해 보이고. 아니 저는 뭐 담배 하나만 빌려주세요. 불 좀 빌려주세요. 빌려라는 단어에 민감하거든요. 이 양반이 갚을까 그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쪼잔하지만 그런 게 인지상정이에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국가는 의무 주체, 의무를 지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부담이잖아요. 부담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돈을 꿔준 사람, 권리를 갖고 있는 채권자의 입장에 있는 국민들이 계속 국가의 망각에 거슬러서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권리를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권리를 인식하기 위해서 중요한 야정교범,
성서 같은 거는 별자리 같은 거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이고요. 세계인권선언과 헌법을 일상적으로 읽는 시민들이 늘어나면 국가는 그만큼 더 부담스러울 거고 인권도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를테면 인권 어떤 선진국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가 부러워하는 어떤 나라보다 인권이 부족하다, 떨어져 있다,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인권 당사자들이 인권 피해자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국가 탓 또는 뭐 언론 탓, 누구 탓, 뭐 할 거 뭐 그 탓이 맞긴 합니다만 그건 일종의 권력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국가 탓만, 정부 탓만, 대통령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탓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인권 의식을 갖고 국가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 많은 분들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분단 뭐 이런 걸 탓하기도 합니다만 그건 주어진 상수이고요. 더 이상 그런 탓을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인권을 지키지 못했고 요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신 방송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탈남 하면서 굉장히 고마웠던 분들이요. 제가 인권연대 오창익 으로서 이제 저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을 들으시고 막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저희 단체 홈페이지에 와서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찾아오신 분들이죠. 그렇죠. 뭐 몇 단계를 거쳐서 이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청취자들께 딱 한 말씀, 사심이기도 하지만 사심이기도 하고 딱 공동체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뭐 인권연대 회원이 많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런 건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좀 이따 말씀을 제 입으로 해야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권연대 같은 그 단체가 바로 제가 볼 때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파수대 같은 단체가 바로 인권연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서 오창익 국장이 지난 10개월 동안 한국의 인권 현실, 그다음에 인권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왜 계속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우러났겠습니까? 인권연대의 활동 다 여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권은 결국은 자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파수대의 기둥은 우리 시민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이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주인이 돼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마무리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지난주에 그 고려대에서 서양사 전공하신 오인영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분도 이탈남 애청자입니다. 이분이 영감을 주셔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칼 마르크스가 남긴 말 여러 말이 있지만 유명한 말이 그거 아닙니까?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 프랑스 혁명사에서 썼던 말인데 처음엔 비극으로 다음엔 희극으로라는 말이죠. 프랑스 역사에 두 명의 나폴레옹이 나오잖아요. 보나파르트 그다음에 그의 조카인 누이 나폴레옹. 제1제정을 열었고 제3제정을 열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공화정을 총칼로 무너뜨린 사람이죠. 물론 누이 나폴레옹은 총칼이라기보다는 뭐 선거가 있었고 국민투표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공화정을 무너뜨렸던 건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조카인 루이 나폴레옹이 제2공화국의 대통령이었다가 황제까지 되게 된 거는 전적으로 삼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후광입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황제였다가 뭐 공화정을 무너뜨리긴 했지만 일종의 뭐랄까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웠다 할까 막 정복 전쟁들을 하면서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죽고 30년이 넘은 다음이었는데도 나폴레옹의 후광이 프랑스 인민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갑자기 연상되는 게 있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후광 때문에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대통령도 되고. 내친 걸음 이제 뭐 임기 10년 대통령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황제로 갑니다. 그러다가 비스마르크가 이제 독일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프로이센한테 박살나죠. 그리고 뭐 그 프로이센의 포로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재정이 단박에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진 건 루이 나폴레옹의 제2제정이었는데 나폴레옹이 무너지면서 삼촌 그러니까 좀처럼 넘기 힘든 벽이었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그 이미지랄까요? 그 철옹성 같은 그 강고한 그것까지 같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사 청산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당장의 재정도 무너지지만 프랑스 인민들의 신화 속에 존재하는 우리 프랑스의 자존심을 세워준 그분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곳곳에 있는 나폴레옹 동상들이 한꺼번에 부서지고 그럽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청취자들께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 나라 꼴이 나라 꼴 같지 않은 상황,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타협의 여지도 없고 철도노조와 정부와의 관계를 보면 철도노조가 훨씬 더 성숙하잖아요. 대화하자고 그러고 타협하자고 그러고 같이 한번 길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게 약자의 지위에 있는 철도노조이고 정부는 뭐 원칙 그게 어떻게 원칙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타협 없음 뭐 강경 뭐 이런 것만 되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같은 길을 걷는다면 우리 국민 전반이 불행해지기도 하지만 그 불행은 역설적으로 루이 나폴레옹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까지 정리해버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장녀이고 그의 후광에 기대서 대통령이 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실패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박정희 문제까지 해결해 버릴 것 같다는 예상이 듭니다. 이거는 악담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방송 통해서 대통령께 거듭 말씀을 드린 게 그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그를 지지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성공을 기원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그의 실패가 우리 모두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정말 국민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요. 취임일에 한 번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지 않고 신년에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예고해 놓은 상태인데 과연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아마 청와대에서 그렇게 안 하겠죠. 미리 질문자를 선정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유감스럽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역사적으로 기여하는 건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기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슬프고 퇴보이긴 하지만 그 퇴보 속에서도 역사적 교훈은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철도 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겠다고 난입한 게 지난 일요일 12월 22일입니다. 동짓날이죠. 저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는 어떤 날이에요? 밤이 가장 깊은 날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지의 즈음에서 뭐 어느 나라 달력이든 간에 새해를 시작합니다. 밤이 가장 깊었다는 건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고 그날부터 낮이 길어진다는 태양이 더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어떤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을 박근혜 정권이 반복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은 좀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일요일 날 그 경향신문사가 있는 정동 근처에 그야말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그건 한국의 민주 역량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래선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 외침이 뭐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대학생들만이 아니라 중고생 등 청소년만이 아니라 여러 시민들이 함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과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싸우려고 한다면 그 말로는 결코 좋지 않을 거고 그 말로는 자기만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여러 차례 국민들 앞에서 고백했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쩌면 그것이 국민들에게는 역사의 긴 안목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역사 청산이 당사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창익 국장하고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그동안 정확히 10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떠나시는 소감 한마디 짧게 해주신다면. 뭐 방송을 하면 뭐 합니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죠. 이탈남의 존재 이유는 이탈남 청취자들이신데요. 당연하죠. 다른 지상파와 달리 팟캐스트는 일부러 찾아가서 방송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참여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또 이털남 들으시면서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에도 가입해 주시고 이런 시민들의 역동적인 힘이 지금 당장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역사를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역사의 안목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참여, 우리의 나눔,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이 모이면 정말 역사적인 힘을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이털남이 그것을 위한 하나의 교두보 진제 역할을 그동안 수행해 왔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작은 역할이라도 했던 것을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털남 10달 동안 방송했던 것 그 추억 간직하고 또 오랫동안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아무튼 오창익 국장님이 저희 이털남을 많이 빛내주시고 또 알차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김종배 선생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작별을 고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승현이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에 이영마 기자를 보내드렸고 오늘 오창익 국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이탈남도 며칠 안 남았는데요.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